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이 일상이 되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특성상 스마트폰 촬영에 특화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평과 수직이죠. 아무리 사진을 잘 찍었다고 하더라도 수평과 수직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불안한 사진이 되죠. 그래서 수평과 수직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찍으시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항상 격자선을 꺼내 놓고 찍으시죠. 격자선을 꺼내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로로 눕혀 놓은 상태죠. 세로로 세우게 되면 상단에 나오고요. 가로로 눕히게 되면 여기 설정이 나오게 되죠. 이 설정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수평 수직 안내선이라고 나오죠. 이 수평 수직 안내선을 꼭 체크를 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또 하나는 촬영 구도 추천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실 때 구도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스마트폰에서 구도를 추천을 해주게 되면 훨씬 편리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구도 추천도 체크를 하고 이용을 하시면 사진 찍기가 좀 더 편리해지겠죠.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중앙에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고요. 노란색 선이 나오게 되죠. 이게 구도 추천이 되겠습니다. 베스트 샷이라고 아래 보이죠? 만약 카메라를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노란색 선이 없어졌죠? 카메라를 움직여서 이렇게 제대로 된 위치에 놓게 되면 베스트 샷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찍으면 제일 좋은 사진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찍어 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베스트 샷으로 구도를 잡아 놓고 이 상태에서 변형하시면 구도 잡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은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배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1배의 배율이죠. 이 배율을 높이면 확대를 해서 찍을 수가 있죠. 3배를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3배로 확대되고 5배 터치하면 5배, 10배 터치하면 10배까지 확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1배 아래에 있는 0점 단위로 들어가는 배율은 광각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이게 되는 건데요. 광각을 찍으면 똑같은 공간 안에 더 넓은 구역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광각 사진을 찍게 되면 웅장한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단점이 있죠. 왜곡이 되겠죠. 중앙에 있는 부분은 왜곡이 덜 되겠지만 양쪽에 있는 부분은 많이 왜곡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물 사진 같은 거 찍으실 때는 1배 이하의 광각으로 찍게 되면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많이 왜곡이 되겠죠. 광각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때요? 좀 더 넓게 보이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측과 좌측은 왜곡이 되게 됩니다. 다시 1배로 놓도록 할게요. 사진을 찍으실 때 항상 이렇게 기준값 1배로 놓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배율을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S24 울트라 기종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갤럭시 S24 울트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기종에 따라서 기능들은 다르겠지만 기본 기능은 동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배까지 보이게 되지만 여러분에 따라서는 5배 또는 3배까지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우측에 보시면 인물, 사진, 동영상, 더보기라고 나오죠. 지금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인물 사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인물 사진을 선택하는 순간 배율도 3배로 바뀌죠. 이 3배의 배율은 내가 찍고자 하는 물체의 뒷배경이 흐려지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죠. 이 3배가 가장 적당하게 흐려지는 효과를 보여주는 배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게 되면 보통 3배로 많이 찍게 되는데요. 이 인물 사진 기능은 꼭 인물 사진뿐만이 아니고 사물을 찍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감성적인 그런 사진들 찍으실 때 3배 배율로 많이 이용을 하시죠. 한번 볼까요? 이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벤치라든지 이런 기둥, 손잡이 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물을 중심으로 찍고 나머지는 전부 흐려서
SNS 같은 곳에 올라온 그런 감성적인 사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런 사진이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기둥 부분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나머지 뒤로 갈수록 많이 흐려지죠. 그래서 이 뒷배경은 완전히 뿌옇게 흐려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인물 사진은 이렇게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도 길 가다가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물이든 이런 식으로 인물 사진을 이용을 해서 찍게 되면 감성적인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꼭 한번 이런 식으로 찍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동영상이 있죠. 동영상도 많이들 찍으시는데요. 동영상 선택해서 찍을 수 있고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프로와 프로 동영상이 있죠. 프로의 경우에는 노출값이나 ISO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정을 해서 찍는 것인데 바로바로 찍을 경우에는 잘 쓰지 않게 되죠. 자, 그러면 프로 동영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모드라든지 음식 사진, 파노라마, 슬로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좌측에 보시게 되면 16대 9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1대1, 16대 9, 4대3 풀이라고 나오죠. 1대1의 경우에는 보통 SNS 사진에 많이 이용을 하죠. 자, 이렇게 가로 세로가 동일한 비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대 9는 보통 영상에서 많이 쓰이는 사이즈가 되겠죠. 자, 그 다음 4대3은 일반 카메라에서 쓰이는 가로 세로 비율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사용자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 많이 이용하시는 D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 4대3 사이즈를 이용을 하죠. 사진의 기본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풀 사이즈죠. 이 풀 사이즈는 스마트폰의 가로 세로 화면비에 맞춰서 찍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는 스마트폰 사이즈에 따라서 비율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은 타이머 기능인데요. 타이머 선택하면 2초, 5초, 10초로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2초로 선택하고 그 다음 셔터 버튼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지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찍게 되면 카메라 앱을 종료하고 다시 열었을 경우 계속 2초로 지정이 돼 있어요. 꼭 이거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물론 셀카 같은 거 찍을 때도 타이머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그 다음은 12M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사진의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12M의 경우에는 1200만 화소고요. 50M은 5000만 픽셀이죠. 그 다음 200M은 2억 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상도를 높여줄 수 있는데 당연히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셔터를 누르고 잠시 기다려야지만 제대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용량도 굉장히 커지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실 때 이렇게 셔터 버튼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세요. 자, 그리고 바로 카메라를 움직이시는데요. 자, 이러면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자,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는 내가 셔터를 눌러서 찍는 순간 앞과 뒤에 일정한 시간 동안 화면을 분석을 해서 전부 조합을 한 다음 최적의 화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찍자마자 바로 화면을 돌리게 되면 제대로 된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항상 셔터를 누르시고 1, 2초 정도 있다가 카메라를 움직이도록 하세요. 자, 이거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 기능은 갤럭시 24의 기능인데요. 지금 후면 카메라죠. 만약 앞면 카메라로 바꿀 경우에는 셔터 버튼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앞면 카메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카메라 앞뒷면을 전환하게 되는데요. 갤럭시 24의 경우에는 화면을 터치해서 스와이프해서 앞면과 뒷면 카메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해서 스와이프를 하면 카메라가 앞면으로 바뀌게 되고요. 다시 터치해서 스와이프하면 뒷면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저는 가로 상태로 찍기 때문에 그런데요. 세로 상태에 돌려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세로 상태일 때는 터치해서 위쪽으로 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필터와 얼굴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얼굴을 주게 되면 얼굴 사진에 특화를 시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우측에서 얼굴에 대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필터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필터들이 여기 우측에 나오게 되죠. 자, 이런 다양한 필터를 즉석에서 활용할 수 있죠. 자, 움직여 볼까요? 따스한, 차분한, 밝은, 겨울, 부드러운,
흑백도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필터를 즉석에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촬영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셔터 버튼을 많이 누르시는데요. 음성이나 또는 앞에 손을 내밀므로써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촬영 방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음량 버튼 누르기라고 나오죠. 자, 이 경우는 스마트폰의 음량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음성 명령이 있죠. 자, 이 음성 명령을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음성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죠. 셔터를 누르기 곤란한 상황에는 음성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일, 김치, 촬영 또는 찰칵이라고 말하면 사진이 찍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플로팅 촬영 버튼인데요. 이 경우 스마트폰을 쥔 손이 셔터 버튼을 누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촬영 버튼을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죠. 자, 이것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플로팅 버튼이 올라와 있죠. 자, 원하는 곳에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가져다 놓으면 이걸 누르면 바로 촬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손바닥 내밀기죠. 손바닥 내밀기는 후면 카메라는 안 되고요. 전면 카메라만 됩니다. 셀피를 찍거나 셀피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손바닥을 카메라를 향해 내밀어 주면 바로 촬영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촬영 방법을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갤럭시 S24 기능 중에 듀얼 레코딩이 있죠. 자,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듀얼 레코딩이라고 있습니다. 이 듀얼 레코딩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화면이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큰 화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작은 화면이 하나 있죠. 내가 원하는 카메라로 바꿀 수도 있고 배율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도나 배율로 찍을 수가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여기서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저장 옵션이 나와요. 자, 이 저장 옵션을 이용하면 하나의 동영상으로 이 화면 전체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렌즈별로 동영상을 각각 저장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화면 중간에 이런 네모 사각형 4개가 있는 표시가 나오게 돼요. 자, 이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전면이라고 있고 울트라 와이드, 와이드, 망원 이렇게 4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전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앞면과 뒷면 카메라를 따로따로 저장하게 되고요. 울트라 와이드를 선택하면 하나는 울트라 와이드로 찍히고 하나는 일반으로 찍히고요. 와이드, 망원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촬영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전면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는 전면으로 찍혀서 저장되고 하나는 울트라 와이드로 찍혀서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 저는 와이드와 전면 2가지로 해볼게요. 자,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위쪽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사각형이 보이고요. 여기도 있죠. 자, 와이드는 사각형 안에 까만색이 보이고요. 전면은 그냥 사각형으로 나오죠. 크게 보이는 화면이 전면이 되겠고요. 작게 보이는 화면이 와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2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저는 전면을 작게 보이게 할게요. 자, 그러면 와이드 부분이 크게 나오는 화면이 되겠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후면 카메라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전면 카메라가 되겠죠. 자, 2개를 동시에 찍어서 따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능들은 갤럭시만의 특별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활용도도 매우 높아요. 많이 이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 요즘은 사진들을 SNS나 인터넷에 많이 올리기 때문에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은 확실하게 표시를 해두면 더 좋겠죠. 그래서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설정 버튼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에 워터마크라고 있어요. 자, 이 워터마크를 들어가시게 되면 워터마크에 표시할 정보를 선택할 수 있죠.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날짜, 시간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위치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글꼴과 어느 위치에 정렬할지 나오게 되죠. 자, 사용함으로 바꿔 볼게요. 자, 그 다음 날짜, 시간 다 넣었습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자, 이렇게 워터마크가 삽입이 되게 되죠. 내가 찍었다는 것을 확실히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사진 도용도 많이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적어도 스마트폰 화면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고 찍으시면 좀 더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잘 기억해 놓으시고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 많이 찍으시죠? 어떤 사진을 많이 찍으시나요? 주로 셀카, 인물, 풍경 사진을 많이 찍으실 텐데요.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놀랍게 발전하면서 전문 장비가 있어야만 찍을 수 있던 사진을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얼마든지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놀라운 접사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실행을 하시고 접사를 찍을 피사체를 앞에다 두게 되면 이런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배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갤럭시 S24 울트라 기종이기 때문에 배율이 10배가 기본 광학 배율이고요. 그 이상은 소프트웨어로 100배까지 배율을 확대할 수 있는데요. 기종에 따라서 2배, 3배, 5배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 기종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기본 배율인 1배로 찍게 되면 피사체가 기본으로 보이게 될 텐데요. 자,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피사체에 가까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사체 가까이 카메라를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가까이 가져가면 어느 정도는 보이다가 더 가까이 가져가는 순간 뿌옇게 흐려지게 되겠죠. 자, 이때 화면을 터치해서 초점을 잡더라도 더 이상 초점이 잡히지 않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스마트폰과 피사체의 거리가 10에서 15cm 간격이 돼야지만 초점이 제대로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있는 배율을 높이게 되면 그 거리는 더 떨어져야 되겠지만 1배의 배율은 기본적으로 10에서 15cm의 거리에 피사체와 카메라 거리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저는 좀 더 가까이 가서 접사로 찍고 싶어요. 자, 그런데 1배의 배율에서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여기 있는 배율을 높이게 됩니다. 자, 지금 1배인데요. 3배로 높여 볼게요. 자, 그러면 피사체가 가까이 당겨지게 되면서 선명해 보이면서 접사 사진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이 상태는 선인장에 이런 가시가 하나하나 다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배율을 좀 더 높여 보겠습니다. 자, 5배로 높여 볼게요. 자, 그러면 뿌옇게 흐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배율이 높아지게 되면 피사체와 스마트폰 카메라 거리가 좀 더 떨어져야 돼서 그렇죠. 자, 이때 거리를 좀 더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거리를 좀 더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10배로 올려 볼게요. 10배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가까이 당겨지게 되겠죠. 자, 지금 제 스마트폰은 5배까지가 광학 배율입니다. 자, 이 광학 배율이라는 것은 스마트폰 카메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하드웨어적인 배율이죠. 이 광학 배율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을 해서 배율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도 배율은 계속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신 다음 선명한 상태가 나오게 한 다음 이번에는 배율을 좀 더 높여 볼까요? 자, 여기 있는 배율 부분을 터치해서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계속 당겨주면 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바뀌게 됩니다. 다른 렌즈로 바뀌게 되면서 배율이 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자, 좀 더 높였어요. 자, 그 다음 거리를 좀 더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대가 돼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배율을 좀 더 높여 볼게요. 자, 좀 더 높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배율까지 높여 볼게요. 자, 지금 100배까지 높인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게 돼요. 배율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의 흔들림이 있어도 자, 이렇게 화면상에는 많이 흔들려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삼각대를 필히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최대 배율로 높였을 경우의 단점은 카메라의 아주 미세한 흔들림도 화면에 그대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고 배율을 이용을 했을 때는 피사체를 제대로 잡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최고 배율은 달이나 별 사진 또는 멀리 있는 물체를 찍을 때 주로 이용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배율에서 반 정도를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100배가 최고 배율이기 때문에 50배 정도로 낮추게 되면 흔들림도 없이 어느 정도는 깔끔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때는 광학 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줌이기 때문에 화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보통 광학 줌의 2배 정도까지는 깔끔하게 잘 찍힙니다. 5배가 광학 줌이니까 5배의 2배인 10배 정도까지는 깔끔하게 찍히죠. 자, 이렇게 해서 최대 배율보다 한 반 정도 낮춰서 찍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나무 잎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나무 잎도 잘 나오죠.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와 나뭇잎까지의 거리는 대략 30c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접사로 찍을 때는 주변이 되도록이면 밝은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찍는 주변이 밝지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주변이 밝으면 좀 더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자동사진 모드죠. 이 자동사진 모드에서는 주변이 어둡게 되면 ISO를 자동으로 높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끼게 되는데요. 주변이 밝으면 ISO가 낮아지면서 좀 더 선명하게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찍으실 때 되도록이면 밝은 곳에서 찍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다른 것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써 있는 봉투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깨끗하게 나와 있죠. 자, 이것을 확대를 해서 접사로 찍으면 어떻게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배 상태인데요. 10배로 키워 볼까요? 자, 종이의 디테일들이 좀 더 살아나고 글씨도 좀 더 확대돼서 보이죠? 자, 좀 더 확대를 해 볼게요. 자, 점점 올립니다. 자, 그래서 50배까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바꿔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에 잉크가 번진 것까지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좀 더 확대를 해 볼까요? 자, 좀 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이 좀 지글지글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계선 부분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깨끗하게 보이는 선까지는 광학줌 이상도 확대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이미지의 열화가 거의 없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줌도 아주 상당히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은 제 손등을 한번 찍어 볼 텐데요. 자, 병원 피부과에 가면 피부를 찍는 카메라로 피부 상태도 확인하고 두피 상태도 확인하고 하죠.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손등을 가져가 볼게요. 자, 이렇게 접사를 찍을 때는 처음부터 확대한 상태로 찍지 마시고 낮은 배율에서 높은 배율로 차례대로 올라가도록 하세요. 자, 지금 10배 정도 됐죠. 자, 좀 더 올려 볼까요? 자, 지금 25배인데요. 자, 피부의 상태가 아주 정확하게 보이죠. 자,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의 주름이라든지 피부 상태까지 전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자, 좀 건조하네요. 자, 이렇게 피부도 접사로 전부 찍을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안경 닦는 천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접사 이용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보고 저런 것도 찍어보고 계속 찍어보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자, 5배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좀 더 세밀하게 보이죠? 자, 10배로 확대합니다. 자, 그러면 안경 닦는 천에 있는 직조된 모양까지 전부 나오네요. 더 확대하겠습니다. 자, 안경 닦는 천의 직조가 이렇게 되어 있나 보네요. 자, 여기서 좀 더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자, 더 확대를 해보면 좀 많이 뿌옇게 나오죠. 그래서 어느 정도 깔끔하게 보이는 선까지 줄여주면 이 정도까지는 접사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지 같은 것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은 지폐도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여러 가지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10배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올려 볼게요. 자, 올려 보시면 한 30배까지는 별 무리 없이 깔끔하게 나오죠. 더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쇄된 곳 주위에 있는 이런 번지는 것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세종대왕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점선식으로 전부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모자 부분도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을 겹쳐서 얼굴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의 접사 기능을 이용을 하면 아주 재미있는 다양한 사진들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사물들 한번 찍어 보도록 하세요. 사진의 3요소는 초점과 노출,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3요소에 후보정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빠지지 않는 부분은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사진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구도의 기본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비롯한 DSLR 카메라, 어떤 카메라든지 카메라에는 전부 이런 3분할선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화면 전체를 가로로 3등분, 세로로 3등분을 해서 전체 이미지를 9칸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 3분할선이 구도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3분할선은 꼭 지켜야 할 규칙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되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 3분할선을 이용을 해서 기본 구도를 잡고 그게 숙달이 되게 되면 그 안에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연출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숙달되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이 3분할선을 지켜서 사진을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이런 풍경 사진의 경우인데요. 공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부터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의 경우에는 공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자, 하늘 부분과 그 다음 땅 부분, 공간을 두 개로 나눈 상태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공간을 화면 안에 채우는 그런 사진도 있죠. 자, 이렇게 피사체가 한 공간 안에 들어와 있을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공간이 따로 나누어져 있지가 않죠. 하나의 공간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이 피사체를 찍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3분할선을 배경에 맞추지 않고 피사체에 맞추게 됩니다. 사진을 찍으실 때 이런 식으로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한 공간을 찍을 것인지를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이 분리된 사진일 경우에는 가로로 분리될 수도 있고 세로로 분리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세로로 분리가 되어 있죠. 자, 이 위에 있는 하늘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땅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그 두 개의 공간을 나누는 경계선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경계선은 3분할선의 중앙에 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 3분할선이 하나 있고요. 이 아래쪽에도 3분할선이 있죠.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을 나누는 경계선은 중앙에 있는 3분할선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겠죠. 자, 지금 하늘과 땅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죠. 자, 물론 이런 경우에는 언덕 부분이 또 있고 여기는 집들도 있어서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준은 어떤 게 기준이죠? 자, 이 부분이 기준이죠. 중앙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사진의 중앙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이 반으로 정확하게 나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사진이 안정감이 들게 되죠. 자, 만약 여기 있는 경계 부분이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사진의 경우도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늘 부분이 지금 굉장히 넓고요. 땅 부분은 아주 좁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진으로 여러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인 하늘만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쪽 공간이 좁고 위쪽 공간이 넓으면 안정감은 줄 수 있겠지만 사진이 굉장히 심심해져요. 그 다음 이번에는 경계선이 과다하게 위쪽으로 올라간 사진을 볼까요? 자, 이 사진의 경우에는 지금 바닥 부분과 그 다음 하늘 부분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두 공간이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바닥이 너무 올라가 있죠. 자, 지금 거의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하늘은 그나마 나무에 가려서 아주 조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늘이 많이 보이는 사진, 바닥이 많이 보이는 사진의 경우에는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바닥을 넓게 찍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 내가 주제를 줄 만한 피사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하늘을 넓게 잡았을 경우에도 하늘에 뭔가 내가 찍고자 하는 주제가 있을 경우는 이렇게 넓어도 상관이 없죠. 자,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 3분할선의 위쪽으로 올라가든지 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중앙에 배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풍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이런 식의 풍경 사진들을 많이 찍으실 텐데요. 항상 찍으실 때 이 3분할 선의 중앙 정도의 경계선을 위치시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지금 이 경우도 사진이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자, 그 이유는 지평선이 중앙 정도에 계속 유지가 되면 모르겠는데 중앙 부분은 3분할 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지만 왼쪽 언덕이 좀 올라가 있고 오른쪽에도 집들이나 건물이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바닥이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아래로 찍으면 좀 더 보기가 낫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경계선이 좀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좀 더 낫죠. 좀 더 안정감 있고 균형감 있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진 찍으실 때 경계선을 어떻게 배치를 시킬지를 한 번씩 이 3분할 선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찍으시면 좀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선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거나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는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이 경우는 수평선이 3분할 선의 중앙보다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하늘이 굉장히 좁게 나오고 아래쪽이 좀 더 넓게 나왔는데요. 이 경우는 어때요? 여기에 내가 주제를 두고자 하는 피사체가 있죠.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죠. 이 피사체가 주 피사체이기 때문에 경계선이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피사체를 주제로 해서 찍기 때문에 우리 눈에 경계선이 거슬리지가 않아서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피사체가 없다고 한다면 사진이 왠지 불안정해 보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사진은 서대문 형무소의 통곡의 나무라는 나무를 찍은 사진인데요. 독립운동가 분들이 여기 있는 사형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이 나무를 잡고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곡의 나무라고 부른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주제가 이 나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이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나무가 주제이기 때문에 모든 주목은 이 나무로 쏠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경계선은 의미가 없고 이 주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부분이 과다하게 많이 나오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억지로 경계선을 맞추려고 찍다 보면 오히려 이상하게 나오죠.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주제가 있다 할 경우는 세로로 된 3분할 경계선에 신경을 쓰지 않고 찍으셔도 상관없겠지만 딱히 주제가 없이 풍경을 찍는 경우에는 이렇게 3분할 선의 중앙에 경계선이 배치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고 잘 찍은 사진으로 인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세로 3분할인데요. 자, 가로는 이렇게 수평선이라든지 공간을 나눌 때 이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세로 3분할 선은 가로 3분할 선과 겹쳐서 피사체를 배치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진의 경우도 에펠탑이 중앙에 배치되면 어디서나 보는 심심한 사진이 되죠. 자, 하지만 우측이나 좌측으로 배치가 됨으로써 공간감을 줘서 좀 더 깊이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피사체를 한쪽으로 배치시킬 경우에는 가로 3분할 선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피사체를 중앙에 배치시킬 때는 중앙에 있는 3분할 선 칸 안에 넣으면 되겠지만 우측이나 좌측에 배치시킬 때는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에 배치를 시키는 것이 좀 더 안정감 있고 주목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 사진도 그렇죠. 지금 주제가 되는 사람이 3분할 선 근처에 배치가 되어 있죠. 자, 꼭 정확하게 맞추는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가져다 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앙에 피사체 또는 인물을 배치시킬 경우에는 어설프게 배치시키면 안 되죠. 정확하게 중앙에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거의 완벽한 중앙이죠. 자, 이렇게 배치를 시켜야지만 중앙에 배치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3분할 선의 교차점에 배치를 시키는 게 좋겠죠. 자, 작가들의 사진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nsplash.com이라는 곳으로 와봤는데요. 여기서 보셔도 작가들이 어떤 식으로 사진을 찍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진을 찍는 것은 많이 보는 것만치 좋은 게 없죠. 이런 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많이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3분할 선을 이용을 해서 구도를 잡는지를
보시면 사진 찍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사진의 경우 경계선이 거의 중앙에 배치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제가 되는 것은 전부 중앙으로 배치를 해놨네요. 자, 지금 이 독수리 사진도 중앙으로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 있죠. 자, 지금 이 사진의 경우는 중앙 부분이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 정도가 되는데 지금 경계선 부분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자, 그 이유는 아래쪽에 뭔가 주제가 있어요. 자, 지금 지그재그로 된 길이 보이죠. 자, 여기가 주제인 거죠. 자, 그래서 아래쪽 공간을 좀 더 넓게 잡아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공간을 잡지 마시고 공간을 나누실 때는 이렇게 뭔가 주제를 가지고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도 경계선이 중앙보다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아래에 있는 이 버팔로가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계선이 좀 위쪽으로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경계선이 위쪽으로 올라갔지만 지금 주제가 된 여성분의 뒷모습을 찍었기 때문에 경계선에 신경을 쓰지 않고 찍었고요. 자, 그 다음 정확하게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죠. 자, 여성분이 먼 산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인물이 중앙에 와 있어야 돼요. 만약 이 여성분이 좌측이나 우측을 보고 있다 할 경우에는 왼쪽이나 오른쪽 공간을 더 넓게 잡아주겠지만 지금 시선이 먼 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앙에 배치를 해 놓은 거죠. 자, 이 사진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지금 경계선이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중앙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와 있죠. 자, 그런데 위쪽을 많이 잡은 이유는 여기에 포인트를 줬죠. 야자수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경계선을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준 거죠. 자, 여러분들이 찍으실 때 그냥 풍경을 찍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눠진 공간 중에 한 곳에 포인트를 주시고 그 공간을 좀 더 넓게 잡아주시면 훨씬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사진 구도의 기본인 3분할 선을 이용한 여백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진을 찍으실 때 이런 기본만 생각해서 찍으시더라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본기가 갖춰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 찍으실 때 한 번씩은 생각하면서 찍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을 선택하시거나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의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